자, 뇌를 통한 난독증에 대한 이해. 저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지금 충남교육청 소나기 사례회의 네트워크 슈퍼바이저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교수님께서, 학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최근 난독증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이 교육청에서의 소나기 네트워크 사례회의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운영 기구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부적응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조기 발견, 개입을 통해서 아이들이 필요한 어떤 필수 교육이나 학교 내에서 필요한 어떤 적응에 관련된 사회성이라든가 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그 학습 과정에 대한 것을 잘 마무리하고 졸업해서 건강한 성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의체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사실은 제일 많이 발견되는 사례들이 어떤 경우냐면, 사실 발견돼서 케어가 되기 쉬운 사례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발견돼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도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 어떤 경우일 것 같으세요? 말씀드린 난독증. 공부를 집에서 안 봐주나 봐. 라고 생각했던 어떤 환경적인 어떤 교육 자극이 부족해서 얘가 지금 학습이 부진한 거지. 그래서 계속 이제 학교에 남겨서 보충하게 하고 공부를 시키고 그 과정에서 이 아이는 잘 안 되고.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읽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쓰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가 경계선 지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 사실 1, 2학년 때는 잘 발견이 안 되거든요. 그냥 공부를 좀 못한다. 이 정도였는데, 3학년, 4학년? 뭔가 이렇게 좀, 문해력도 필요하고, 추론적 사고도 요해지는 이런 학습의 과정에 들어가 보니, 요 녀석이 보니까, 지능적으로 좀 제한됐을 수 있겠는데, 그래서 지능 검사를 해보니까 경계선 지능 범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경우가 경기선 지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하면서 이 아이들에 대한 조기 개입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 또 하나는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난독증을 갖고 있는 아이들.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발견해서 도와주자라는 그런 어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난독증에 대한 아이들을 발견하고 거기에 따른 치료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뭐 전문 기관들과 연계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모해주는 정책적인 과정에 대한 것도 상당히 구조화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오늘 난독증에 관련된 특강을 통해서 내 주변에 이 아이는 난독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 염려스러운데 그런 것 같은데 라고 만약 의구심이 들거나 의심이 되는 아이들이 있다면 위클래스 또는 위센터에 의뢰를 하고 교육청과 연계해서 전문적인 기관을 의뢰되어 검사와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큰 의미가 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자고 하면 오늘 이제 이 강의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좀 보면 난독증은 무엇인가라는 정의, 그리고 난독증에 대한 원인. 어, 사실은 저도 이렇게 뇌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본 적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특강을 위해서 준비했던 과정이니까 혹시 여기에서 좀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또 학과장님께서도 해주실 거고 저도 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독증에 관련된 진단, 그리고 난독증 증상 및 치료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공유된 사례이고요. 이 아이는 실제 그 내담 아동은 아니에요. 어, 그렇구나. 오해는 안 하셔도 되고요. 아빠 보고 싶다고? 음, 우선 이 아이가 심리적으로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면서 저희 기관에 내방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의뢰이 이 아이의 불안 수준과 우울 수준은 어떠한가 파악하기 위해서 심리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 검사 중에 아이의 마음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글을 읽고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쓰는 검사가 있어요. 그러자고 하면 문장을 읽어야 돼요. 근데 문장이 길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가장 기뻤을 때는 하고 그 뒤에 대한 부분에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적는 건데 여러분 그 문장이 긴가요?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일까요?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뭐 이런 문장들이에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뭐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그런데 이건 두 장의 페이퍼로 이루어져 있고, 아이마다 조금씩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길게는 15분 정도면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검사예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머님께서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애가 혼자서 읽고 작성하는 게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감기가 있어서. 혼자서 읽고 작성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난주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심리평가를 받았는데 그 문항지가 사실 1시간이면 다 할 수 있는 검사였는데 우리 아이가 3시간에 걸쳐서 했어요. 이 아이가 그 당시 어땠을까요? 또는 그를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보통 일반적인 아이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이 아이에게 읽기를 요청하고 읽은 것을 이해하고 쓸 것을 요청하는 상황들은 무수히 많을 거예요. 특히 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근데 초등학교 3학년이면 사실은 학습적으로, 아, 저 친구보다 내가 더 잘해 못해라고 하는 상대평가도 가능하고, 거기에서 자신감도 느끼겠지만, 상대적일 때는 열등감도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기이죠. 그렇죠. 자, 그러자고 하면 이 아이가 그런 많은 경험들, 글자를 학습하고, 읽히고, 읽고, 쓰는 과정의 그 수년간의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됐다면, 이 아이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창피했을 수 있고요. 이 아이가 만약에 엄마가 와서, 우리 아이가 혼자 읽고 쓰는 건 어려워서요. 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면. 그리고, 이런 상황을 모르고 어떤 선생님이 이거 좀 써볼래? 읽고? 라고 제시했을 때, 어, 어렵다. 어딘가를 갔을 때 또 이런 걸 제시받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두려웠어. 이런 것들이 수년간 반복이 된다면 이 아이는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신념을 갖게 될까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다. 나는 그 무엇에서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문항은 제가 내담자의 이제 동의를 구하고 오픈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그 아이가 혼자 읽고 쓸 수가 없어서 제가 그 문항을 읽어줬어요. 내가 가장 행복한 때는? 이라고 질문하면 아이가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한 것을 제가 받아 적었어요. 나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문항은 그 아이가 대답한 문항이에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다. 나는 그 무엇에서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문항을 보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매우 안쓰럽고 좀 안타까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사례가 이제 우리가 익히 아는 사례도 있고 또 이 난독증에 관련된 부분에 아주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이지만 그 어린 시절에 반복되는 경험이 얼마나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도 치명적인지 한번 그 사례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제키 스튜어트라고 하는 카레이서 분이 계세요. 스코틀랜드 출신이고 우리한테는 좀 어색하지만 어, 아마 카레이서들의 어떤 그 대표적인 그 경기 중에 이제 그랑프리 대회라는 것이 매우 유명한 것인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대회에서 27번이나 우승을 하고 얼마나 대표적 경기이면 그 찰스 황태자로부터 기사 자기까지 수여를 받을 정도였다고 해요.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경력을 일궈낸 후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난독증을 겪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열린 난독증에 대한 국제과학 컨퍼런스에서의 그의 연설을 제가 한번 발제해서 따와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난독증으로 고생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분야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일을 했어도 설사 여러분의 아이가 난독증이라도 유년 시절 내내 창피를 당하고 매일같이 그 무엇에도 결코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들도록 교육받는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여러분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이 어린 시절의 굴욕이 너무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인데, 제키 스튜어트의 경험담은 우리가 잘 되새겨 봐야 되는 것이 어린 시절 학습 과정에서 당한 거부와 상처가 그만큼 강렬하고 오래 지속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한번 더 볼까요? 여러분들 서태지와 아이들 들어보셨나요? 난 알아요. 이 이제 노래인데, 제가 좀 잘하면 좀 불러도 한번 들어볼 텐데, 근데 이제 이 연예 기획사 대표로서도 현재는 매우 훌륭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이시죠. 양현석. 님. 근데 그분이 지금은 이제 종방된 프로그램인데, 힐링 캠프에 출연해서 나는 난독증이 있다. 책을 읽으면 반 페이지만 읽어도 글자들이 춤을 추기 시작한다고 밝혔어. 이어 양현석은 태어나서 책은 한 권도 읽지를 못했다. 그리고 졸음이 온다. 나는 집중력이 부족한 것 같다. 라고 털어놨습니다. 여기 이 사진에서 보여지는 밑에 글씨가 보이시나요? 어, 돌고래 IQ가 70이라면 저는 그 이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만요. 자, 여기에서 난독증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도 양현석이 이야기를 했지만, 난독증은 충분한 교육을 제공했으나 읽기 과정에서 글을 읽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난독증이란 지능이 정상범주이고 충분한 교육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래보다 읽기 능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능도 정상인데 왜 이 읽기가 잘 안 되는 걸까? 라고 이 난독증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난독증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제가 좀 강의 속도가 뭐 너무 느려서 잠이 온다거나 그러시진 않으시겠죠? 어, 그리고 아, 행동적인 거 네. 자, 난독증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사례를 좀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먼저 접근이 되면, 그러면, 그 원인과 증상에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앞으로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주면 좋을지에 관련된 동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난독증에 관련된 부분의 사례를 좀 더 많이 말씀드렸어요. 자, 정상 읽기 회로는 그, 느 등의 소리값을 반복해서 배우고 연습하면서 좌뇌에서 정상 읽기 회로가 형성이 됩니다.
언어의 또 주 영역인 그 좌뇌에서 이 기능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그런데 언어 처리와 관계된 이 두뇌의 신경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난독인들은 정상적인 읽기 회로 형성이 어렵습니다. 자, 저는 사실 뇌가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들과 이 난독증에 관련된 것들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좀 공부를 하면서, 어, 난독인들의 뇌의 어떤 경로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사실은 이제 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언어에 대한 자극을 받으면서 생후 2주부터 발달되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 브로카 영역은. 그런데 이 두정축두 영역과 후두축두 영역은 사실은 글자를 학습하면서 발달되는 뇌의 영역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쪽은 정상인의 뇌고요. 이쪽은 난독인들의 뇌입니다. 사실은 이 뇌와 관련된 난독증에 대한 이런 합리적인 증명의 과정들은 이 읽는 상황에서의 그 두뇌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이 기능에 관련된 MRI를 찍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과학적인 기구들이 생기면서 읽을 때 뇌에 활성화되는 영역이 이런데 난독인들의 뇌는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네 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한 과정들이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제가 해볼 건데요. 이쪽은 좌측에서 본 뇌입니다. 그런데 이 브로카 영역 앞쪽에 보면 눈이 위치해 있겠죠. 그럼 눈으로 곰이라는 글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곰이라는 글자를 봤을 때 어떻게 뇌가 인식을 하는지 그 첫 번째 순서는 이 후두, 축두 영역에서 형태를 인지하게 돼요. 곰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그 형태를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형태가 인식이 된 이후에, 그라는 소리와 오라는 소리와 무라는 소리가 합쳐져서, 곰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구나라고 두정 축두 영역에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의미를 여기에서 부여하게 되죠. 곰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의 한 종류야 라고 해서 브로카 영역에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런데 난독인들의 뇌에서는 어? 소리를 인식하는 부분과 형태를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좌측의 뇌에서 이게 활성화가 안 되네? 라고 보실 수 있게 돼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러면 좌측에서 본 뇌를 이렇게 수평으로 절단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수평으로 절단됐을 때 본 뇌의 형태는 지금 이러합니다. 건강한 정상적인 그런 일반적인 뇌를 가지신 경우들은 이렇게. 여기 앞에가 눈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곰이라는 글자가 여기 있겠죠. 그랬을 때 형태를 인식하고 후두축두 영역에서 그리고 두정축두 영역에서 소리를 인식하겠죠. 그리고 이 소리와 형태를 인식해서 브로카 영역에서 동물의 한 종류구나라고 의미를 부여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난독인들의 뇌는 활성화되는 영역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자, 이 활성화되는 영역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어? 단독인들도 사실은 글을 읽어요. 오류도 있고, 뭐, 철자의 틀림도 있고,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읽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도 난독인들도 읽게 회로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의구심이 생겼고, 그래서 뇌의 기능에 대한 활성도를 파악하면서 MRI를 통해서 읽었을 때 뇌에 활성화되는 위치들을 이렇게 찾아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인들도 사실은 글을 읽을 때 오류가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그런데 난독인들은 좀 더 읽는데 오래 걸리고 좀 더 많은 오류들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 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뇌는 이렇게 많은 신경들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눈에서 곰이라는 글자를 인식해서 후두 축두해서 형태를 인지해서 그와 오와 미음이 만나서 곰이 되는 거지라고 소리를 인지해서 그래서 곰이라는 건 동물의 한 종류지라고 의미를 부여하는데 자축에 대해서 짧은 거리에서 대단히 효율적으로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난독인들은 보면 의미를 부여하지만 눈에서 글자를 인식했을 때 우측으로 넘어가서 형태를 인지하고 소리를 만들고 소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고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니까 좌측과 우측의 뇌에 대한 어떤 거리감도 있고 당연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전기 자극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와 문제들은 훨씬 더 빈번할 수 있고, 글을 읽을 때에 이 효율적인 처리에 대한 것들은 훨씬 더 느리면서 비효율적 처리가 생길 수 있다라고, 뇌에 관련된 부분으로 난독인들에 관련된 그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어, 자동 읽기 회로가 생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곰이라는 글자를 봤어요. 그러면 글자를 봤을 때, 아, 곰이라는 글자 형태는 이렇게 생겼지? 그리고, 그와 미음과 그와 오와 미음이 무가 만나서 곰이 되었지. 그래서, 동물의 한 종류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의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일반적인 건강한 이 뇌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한 10번 정도 반복을 하면 그러면 여기 후두 축두 영역에서 자동 읽기 회로가 생기면서 곰이라는 글자를 봤을 때 굳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동물의 한 종류 무가 합쳐져서 곰이 되는 그 곰 하고 여기 안에서 모든 뜻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난독증을 갖고 있지 않은 뭐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글을 읽으면 쓱 봤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주 효율적으로 빠르게 정확하게 처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난독인들은 사실은 이 후두 측두 영역에서 형성되는 자동 읽기 회로가 형성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글자에 대해서 형태를 인식하고 거기에 소리로 형태를 변환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들이 정말 많이 반복이 되어요. 그러니 글을 읽는 것 자체에 대한 피로도가 얼마나 높고 지치고 힘들지 않을까 우리가 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 난독증에 관련된 진단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DSM-5에서 난독증에 대한 진단 기준을 설명하고 있어요. 난독증은 학습장애 범주에 속한다. 그래서 IQ가 65 이상인 그 범주 안에서 읽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린 난독증을 의심해야 된다. 사실은 60 이하의 그 정신지체에 해당되는, 지적장애에 해당되는 그 범주의 아이들은 난독증으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계선 지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글 읽기가 어렵다면 난독증으로 진단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 성취도 검사에서도 표준 편차 이하일 경우, 그리고 그 또래 연령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읽기 능력이 낮은 경우에도 난독증으로 진단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IQ나 환경,
충분한 어떤 학습적 지도 등으로 설명하기 힘든 경우에도 난독증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도구는 가볍게 말씀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지능 검사, 대표적으로 웩슬러 지능 검사 있겠고, 읽기, 쓰기에 대한 표준화된 학업 성취도 평가, 아래와 같은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읽기 관련 인지 평가, 이렇게 해서 난독증에 관련된 그 전문 검사 도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 도구를 통해서 난독증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난독증 증상에 관련된 부분과 치료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자, 11,172. 이게 무슨 내용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내용일 것 같습니까? 음, 자, 자음 14개, 모음 14개로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한글의 수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11,172. 여러분들은 한글 11,172개를 외우라고 하면 외우실 수 있겠어요? 어떠세요? 근데 난독인들은 이걸 다 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워요. 11,172개를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부분은 뇌에 관련된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고 뒷부분은 그 증상에 관련된 부분들로 사실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핸드폰을 꺼내셔가지고요. 봄이라는 글자를 검색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검색을 하시게 되는가요? 자, 일반 아동들은 그 플러스 제가 곰으로 그냥 계속 똑같은 이제 예로 그냥 일치돼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무 아마 핸드폰 검색할 때 이렇게 검색하셨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곰이라는 글자를 만드셨죠. 그래서 일반 아이들은 이 곰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글자, 음소라고 하는데 음소의 이 합쳐지는 부분들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11,172개를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난독증의 아이들은 곰이라는 글자를 기억에서 찾아내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뒤에 음소와 우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할 건데, 저는 음소와 우문이 너무너무 많이 헷갈렸었습니다. 자, 그러나, 왜냐면 우리 잘 쓰지 않는 말이니까. 그런데 음소란 의미를 구별시켜주는 글자의 최소 단위를 말해요. 예를 들면, 스도 음소고요. 오도 음소고, 느도 음소입니다. 그래서 이 음소들이 합쳐져서 손이라는 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와 아와 누가 붙어서 산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글자의 최소 단위를 음소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음운이란 음, 의미를 구별시켜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그러니까 들었을 때 한 음절을 음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손도 음운이 될 수 있고 산도 음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님과 남, 이와 아가 달라지면 뜻이 이제 달라지죠. 이런 님 하나가 음운이라고 또 남 하나가 음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무와 부의 차이인데 의미가 달라지는 물, 불 이렇게 의미를 구별시켜 줄 수 있는 최소의 단위를 운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A라고 들었을 때 A라고 분명하게 인식이 안 되는 청지각적인 부분의 결함, 음은. 그래서 분명히 A라고 들었는데 A라고 분명하게 인식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소리와 시각적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뇌의 영역이 바로 우리가 아까
봤던 뇌의 그림 중에 후두 측도 영역에서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기능이 결함이 있을 때에도 사실은 A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분명하게 인식이 안 되는 경우, 분명하게 인식이 되지 않으면 명확하게 내 소리와 연결되는 글자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어렵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뒤에도 설명을 할 것이지만, 어렸을 때 중이염을 경험한 아이, 중이염을 경험하게 되면 밖에서 들리는 소리 중에 고주파는 소리가 안 들리고 저주파 소리가 들리고 이 저음에서 들리는 소리가 명확하게 들리지 않고 좀 뭉개져서 들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들리지 않게 되는 그런 어떤 중이염의 한 증상으로 인해서 난독증의 하나의 그 중요한 언어 발달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뒤에서 설명을 한 번 더 하겠지만 사실은 뭐 조부모님에 의해서 양육된 아이들은 굳이 비교를 하자면 요즘에 이제 다문화 이제 시대인데 뭐 예를 들면 베트남이 이제 모국이신 분이 계신데 한국어가 유창하지가 않아요. 근데 한국에서 출산을 했는데 한국말을 정확하게 발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의 뇌에 대한 기능의 결함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소리와 그 글자가 매칭이 될 때에도 사실은 난독증의 하나의 원인이 되는 작용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듣는 능력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음소 인식 능력. 자, 여기에서 글자 곰, 알파벳 발음 곰, G, O, M 이 합쳐져서 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 그리고 자, 기억 동일하지만 우와 무가 되고 아와 니은이 되면서 곰과 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이해가 일반적인 뇌를 갖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잘 습득이 돼요. 그런데 난독증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글자를 그냥 하나로 인식해서 외우는 거예요. 곰, 곰. 발음과 글자 하나. 간과 간.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조금만 변형이 돼도 난독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글자를 잘 인식을 못해요. 간이라는 걸 외웠어요. 곰이라는 걸 외웠어요. 외우고 나서 여기에 만약에 미음으로 글자를 바꾼다면 또는 니은으로 글자를 바꾼다면 난독인들의 뇌는 기억에서 그 바뀐 놈이라는 글자를 다시 찾아서 꺼내려고 해요. 11,172개 중에 놈이라는 글자를 하나를 찾아내려고 하니 어떻겠어요? 너무나 오래 걸리고 피로하고 어렵게 느껴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그와 오와 미음이 만나서 곰이 되지. 그런데 그를 니은으로 바꿨어. 느로 바꾸니까 당연히 이거는 놈이 되지라고 이렇게 변화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상당히 읽기가 쉬울 텐데 난독인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글자에 대한 인식은 앞부분에 브로카 영역, 의미를 부여한 한 단어를 그냥 이렇게 외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까 난독인들의 뇌 브로카 영역만 발달이 되어 있는 거 많이 보셨죠?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난독증 발생 확률이 높은 아동의 특징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실 음운과 음소 이런 부분들 말씀 들으면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이것들은 사실 언어 치료사들이 난독증에 관련된 부분들의 기본적인 원리를 습득하는 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을 발췌해서 제가 가져온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처음에 접할 때는 좀 헷갈리고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게 좀 느껴질 수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난독증 발생 확률이 높은 아동들의 특징을 보면 어렸을 때 언어 발달 지원이 있었던 경우예요. 음. 자, 듣고 이제 관찰하고 간단한 어떤 옹알이나 모방의 과정을 통해서 브로카 영역이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들부터도 아이들이 지연이 있는 경우 난독증 발생 확률이 높은 경우가 좀 그 특징이 될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서 중이염을 자주 앓은 경우도 후천적 환경적 요소 때문에 난독증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발음이 좋지 못한 보호자에게 양육되는 경우.
들은 소리와 글자에 대한 부분의 이제 이 소리 인식과 의미 부여 부분들이 조금 이 아이들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경험들이 반복이 되면 난독증으로 진단받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난독증의 그 증상 중에 동반 증상을 보면 쓰는 것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수학의 문제, 그리고 주의력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동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쓰기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글씨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난독증의 동반 증상으로 볼 수가 있고, 이 오른쪽에 보면 초등학교 2학년 남아가 쓴 일기장이에요. 그럼 자세히 보면 받침도 이제 오류가 난 부분들도 많고, 정말 삐뚤빼뚤 공간에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글씨체가 사실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 관계로, 뭐 당분간, 뭐 화장실, 어,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떤 이론에서는 손에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발달이 좀 미숙해서 이런 어떤 눈손 협응과 이런 운동 기능들이 사실 본 것을 운동 그 기능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도 사실 난독증의 한 증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부분들은 좀 더 살펴볼 내용들인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해한 것을 사실 그 의미 있는 내용을 시각적으로 연상해서 그것을 글로 조합하는 과정들이 이 아이들한테는 대단히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효율적인 부분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글을 쓰고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어렵고 오래 걸리는 어떤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 아까 수학의 문제도 좀 있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좌뇌에서의 언어 영역이 주로 이제 그 좌뇌의 기능이다 보니까 좌뇌에서 하는 부분들이 순차적인 부분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조직화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좌뇌에 대한 기능이 약했을 때 수학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히 나타나는 동반 증상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주의력의 문제, ADHD와 좀 구별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난독증과 ADHD의 공통점을 보면, 공통점이에요. 좀 이 난독증과 ADHD가 사실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 얘가 주의가 산만해가지고 학습적인 능력이 좀 저하되나? 할 수도 있는데, 보면 학습과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조기 발견과 맞춤형 치료를 통해서 개선이 가능하다. 사실 난독증은 완치도 가능합니다. 어, 그래서 이 난독증에 관련된 부분에 이따가 탐 크루즈 사례를 좀 보여드릴 건데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사실은 분명히 난독증은 완치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난독증입니다라고 진단을 받은 분들은 무언가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장애처럼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개입을 하게 되면 분명히 치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난독증과 ADHD의 차이점을 보자고 하면 두 장애들이 다 사실 뇌에 대한 부분의 기능의 오류가 좀 있죠. 그런데, 교양학단의 지휘자, 사실은 ADHD 같은 경우에는 전두엽에 대한 기능에 좀 결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두엽에 대한 기능, 조절자로서의 역할. 그래서 교향악단을 봤을 때 지휘자의 역할이 약하면 어때요? 연주 단원들은 다 훌륭해요. 다 훌륭한데 지휘자가 힘있게 이런 조절자 역할을 했을 때 매우 아름다운 그런 연주, 합주 공연을 이룰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교향악단의 연주자에 대한 그림을 제가 이제 보여드렸는데 난독증 같은 경우에는 지휘자로서의 조절자 역할도 훌륭해요. 그런데 다만 그 연주자 중에 언어 학습과 관련된 영역에서만 좀 주의가 산만한 거예요. 이 차이가 뇌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휘자와 그 조절자로서의 이런 어떤 ADHD의 오류와 연주자 한 개인으로서 그 뇌의 한 영역, 그 영역이라 하면 언어 학습에 관련된 영역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은 난독증으로 이렇게 연주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난독증과 ADHD는 차이가 있는데요. 마치 ADHD의 아이들을 난독증으로 판단하셔서 난독증 치료 접근을 하면 그 치료의 효과는 어떨지, 그 예후는 어떨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반대적인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 정확한 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른 접근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연령별 난독증의 증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다 보면, 혹시 하고 있는 주변에 어떤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아기 및 학령 전기 때를 좀 살펴보면 말 배우기 시작할 때 말하기가 이제 좀 늦는 아이들이 있고요. 혀 짧은 아기 소리를 좀 오래 지속해요. 어, 그리고 말할 때 또래 아이들보다 발음이 좀 부정확해요. 약간 뭉개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단어를 잘못 발음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언어 치료의 대상자 아이들 중에 들은 언어로 그 발음을 만들어내는 혀의 위치를 잘 잡지 못해서 조음 치료라고 해서 발음에 대한 교정을 하는 그런 경우의 아이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글자를 배우는데 어려움이 좀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학령기 아이들 보면 소리 내어서 읽을 때 어려운 단어를 쉬운 단어로 바꿔서 읽어요. 읽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조사 같은 조사 등을 생략하면서 발음 오류가 좀 빈번해요. 조사를 생략하니까 글을 읽을 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에 또 내용이 바뀌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리고 소리 내어서 읽기를 두려워하고 회피해요. 또 학년 수준에 맞지 않게 느리고 더듬더듬 소리를 내어서 읽고요. 읽었을 때 이해력이 부족하고 좀 느려서 시간 내에 과제 수행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주의가 산만해서 집중하면 금방 할 수 있는데 얘가 안 해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난독증의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또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한 역할 중에 하나는 얘에 대한 읽기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읽을만 하네라고 하는 성공 경험을 많이 시켜줌으로 인해서 읽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무기력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경험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사 등 기능어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지능에 비해서 학업 성적이 나빠요. 그리고 철자법이 자주 틀리고 작문 능력이 부족해요. 이 부분은 앞부분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고, 책 읽기를 싫어합니다. 보통 책 읽기 싫어하면, 누구 닮아서 저렇게 책 읽는 걸 싫어해. 라고 말하면서, 당신 어렸을 때 책 안 좋아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책을 읽지 않는 이유. 근데 책 읽기를 싫어하니까 이 아이가 읽어야 되는 그 학년에 필요한 필독 도서를 내밀면 이 아이는 정말 많이 고통스러워. 책 자체를 멀리 할 수 있어. 자, 그리고 연령별, 그리고 이제 난독증 증상 중에 청년기, 성인기. 이 앞부분에서 책 읽기를 싫어한다고 했는데, 그 전국 노래자랑의 송혜 다음으로 그 MC를 보는 그 코미디언 있죠, 김신영. 김신영도 사실은 난독증을 겪었다라고 어느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같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했던 동료 연예인이 50만 원을 주면서 네가 이거 술 사 먹을 수도 있는데, 이거 가지고 있잖아. 큰 동화책을 하나 사서 읽어. 동화책을 읽으라고 그래. 사서가 아니겠지. 뭐 전집 정도는 사라고 했겠죠. 큰 동화책을 사서 소리내서 읽어봐. 라고 김신영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김신영이 뭔가 우울증과 이런 어떤 공황장애나 불안 때문에 방송을 거의 이제 안 하고 있다가 이 책을 사준 그 동료 연예인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시키면서 사실은 그 대본 하나를 다 읽지를 못해서 너무나 이제 무기력하고 불안이 높아졌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김신영이 하는 말, 그 동화책을 소리내서 읽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그래서 마지막 회차 때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 대본 한 장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었다. 자기에게 은인과 스승은 그 동료 연예인이다. 그러면서 아직도 스승의 날에 그분에게 찾아가 선물을 한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지금 이제 김신영 나이가 30대일 텐데 어떤 소설집을 주면서 소리내 읽어봐 그러면 정말 글자를 볼 때 멀미가 났을 거예요.
그만큼 읽는 것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의 현재의 수준을 파악해서 적절한 접근을 해서 성공 경험을 시켜주는 것이 얼마나 내가 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동기 시작이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한 계기가 됐다. 이 사례가 생각이 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청년 성인기예요. 느리게 힘겹게 읽는다. 소리내서 읽어야만 이해가 가능하다. 자세하게 읽기보다는 대충 읽는 경향이 있다. 읽기 이해력이 부족하다. 설명문의 이해력, 논술 능력이 부족하다. 철자법 실수가 평균보다 많다. 좀 비슷한 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사실 뭐 아동기 때에도 학령기 때도 보면 제2 외국어를 습득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도 하나의 증상 중에 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난독증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면 학교 부적응, 사회 불안, 학업 중단. 사례를 들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학교에 가기 싫은 아이. 이건 제 사례는 아니고 난독증 관련된 책에 나오는 어떤 사례들이 있어서 제가 좀 발췌를 했는데 어, 잘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창하게. 그리고 읽기 속도가 또래에 비해서 80% 수준으로 매우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학교를 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학습적인 것 때문에. 저는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비슷했던 그 성적의 친구들이 점점 차이가 벌어져요, 저랑. 이제는 제가 훨씬 못해요. 어, 노력해도 안 되니까 정말 하기가 싫어졌어요.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어떤 이 이유들 때문에 등교에 대한 것들이 이제 좀 부담스러운 어떤 사례였고. 두 번째는 특목고 학생의 학교 부적응이었어요. 아니, 난독증이 있는데 특목고까지 갔어? 사실, 이 좌안에서 주로 이루어져야 되는 언어 읽기에 관련된 이 회로가요.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사실 우측 뇌에서 보완적으로 발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늦게 발달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학생을 보니까 혀 짧은 소리가 좀 특징적인 것이었고, 특목고라고 하는 경우는 얼마나 학습량과 읽어야 되는 양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친구가 1년간 휴학을 했고,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고 자퇴를 했던 그런 사례의 내용입니다. 이 친구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청각 집중력과 청각 처리 능력 부족이 좀 있었어요. 1차적으로 글을 읽었을 때에 대한 후두 축두 영역에 대한 부분들에서부터가 문제가 됐던 거죠. 그리고 이 후두 축두 영역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상, 자동 읽기 회로가 만들어져서 쓱 읽고 쓱 정보 처리가 되는 그 부분의 뇌가 잘 발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우측의 뇌로 많은 것들을 이제 보완해서 해왔는데 그게 이제 학습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보완된 그 우측의 뇌로는 더 이상은 이제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해력은 정상이었는데 읽기 속도가 연령 목표에 너무나 미달이 된 수치였고 그래서 읽는데 에너지를 모두 쓰니까 이제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읽기는 읽었는데 그 읽은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필요한 치료적인 어떤 맵을 보면 한눈에 들어오는 단어 양의 확장이 필요하다. 쓱 보고 이해될 수 있는 자동 읽기 회로가 발달될 수 있게 한눈에 들어오는 단어 양의 확장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후두 축두 영역을 좀 발달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읽기 언의 이해력 증진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고 난이도 조절을 통해서 긍정 경험을 하는 그런 행동 재구성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겠다. 라는 어떤 이제 치료적인 접근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난도증 치료에 대한 예후가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음원인식, 뭐 낮자 소리 대응, 회동염 이런 것들은 이제 난독증에 관련된 치료 전문가들이 해나가는 치료의 순서들이고 이 부분들은 시간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강에 대한 목표랑도 조금 약간 달라서 이 부분 좀 제가 넘어갈 거고요. 자, 치료 과정의 한 예로 제가 언어 치료사들은 어떻게 난독증들을 치료하는지를 한번 제가 예를 가져와 봤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강아지 사진과 개, 해, 새라는 이 발음, 문제를 갖고 있는 사진들을 갖고 왔습니다. 자, 선생님이 물어봐요. 여기에서 그 소리로 시작하는 그림이 무엇일까? 자, 개가 있어요. 라고 아이가 대답해요. 그럼 선생님이, 맞아. 그와 애가 붙으니까, 개라는 소리가 나지. 여기에 그 소리가 들어있네.
그럼 걔 말고 또 그 소리가 들어있는 게 뭐가 있을까? 사실 이런 치료 과정들은 어떤 뇌의 영역을 자극하고 발달시키는 걸까요? 시각화시키는 두정, 축두 영역에 대한 자극입니다. 자, 또 하나, 생략. 선생님, 곰에서 글을 빼면 뭐가 남을까요? 하고 선생님이 얘기해요. 아동, 오미요. 곰에서 물을 빼면 뭐가 남을까? 오. 박수에서 불을 빼면 뭐가 남을까? 악수. 자, 만약에 아이가 듣고 대답하는 것이 어렵다면 난이도 조절을 또 해야 되죠. 시각적인 자료를 제공해 보는 거예요. 소리를 들려준 후에 바둑돌을 놓은 후 첫 번째 바둑돌을 없애면서 글을 빼면 이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각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들은 어떤 본 문자에 관련된 것들을 자꾸 이렇게 소리로 만들어가는 읽기 회로들을 계속 정상적인 읽기 회로들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자, 분절. 요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들려주는 소리를 더 작은 소리로 쪼개 나누는 거예요. 선생님, 자, 잘 듣고 어떤 소리가 들어있는지 나누어 보세요.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읍이에요. 자, 선생님, 들려주는 단어에 어떤 소리가 있는지 나누어 보세요. 공부. 자, 그러면 옹, 자, 곰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 그와 우와 무가 붙어서 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작업들이 사실은 난독인들이 갖고 있는 이 두정축도와 후두축도를 계속 자극하는 치료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청과에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들은 제가 간단하게 빨리 읽고 넘어갈게요. 보에서 응을 더하면 뭐가 될까? 공이에요. 알에서 부소리를 내면 뭐가 될까? 발이에요. 자, 이러한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러한 치료를 반복하게 되면 그 읽기 능력이 회복되면서 뇌 활성도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의문인식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1년간의 체계적 교육으로 읽기 능력이 회복되면 두뇌 활성도도 회복된다. 이렇게 해서 치료 전에 활성화된 그런 두뇌의 사지용과 치료를 진행한 이후에 활성화된 두 뇌의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자, 난독인들의 뇌였는데요. 지금 이 뇌는 어떤 뇌랑 비슷한가요? 정상인의 뇌하고 매우 유사한 읽기의 영역들이 활성화가 됐어요. 여기에서 사실 뇌파 치료라고 해서 난독증에 관련된 뇌파적 접근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사실은 많이 일상적인 어떤 그 사설 기관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많이 있지만 사실 최근 언어치료학회와 정신건강의학회에서 공동으로 낸 성명은 뭐냐면 그 방법은 치료적인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아직 미흡하다. 그렇기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생략, 첨가, 뭐 분절, 이와 같은 이런 어떤 언어 치료적인 접근을 통한 경험치를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시키면서 읽기 능력을 회복했을 때 이 뇌 활성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건 증명된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치료 접근을 가지고 고비용으로서 그 결과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 접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전문적인 방법에 대한 안내를 도와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거 말씀드릴 건데 탐 크루즈예요. 탐 크루즈는 헐리우드 탑스타죠. 근데 익히 아실 거예요, 난독증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7살 때 좀 빠르게 진단을 잘 받았죠. 진단을 받았고, 글을 읽고 쓰는 것은 물론 발음조차 정확히 하지 못했었다고. 하지만 톰 크루즈는 배우 생활을 하면서 대본을 암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것을 외우고 연기했었고, 결국 난도증을 극복한 아주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자, 난독증은 분명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만나 뵙고 있는 내담자들도 보면, 전 우리 아이가 난독증이에요 하면서 되게 절망스럽게 오시지만, 이건 분명히 개선될 수 있고, 완치될 수 있는, 어, 증상이기에, 그 주변에 또는 앞으로 만나시게 될 난독증에 관련된 부분의 어떤 내담자들이 계신다면, 좀 희망을 갖고 적극적으로 잘 케어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또는 교수님을 통해서 좀 문의를 주시면 제가 회신해드리는 방법으로 궁금증을 좀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